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역사상 최초의 드론 전쟁으로 바뀐 전장. 유럽연합 국경을 넘은 러시아 전차로 시작된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참호나 병사, 비행기 등의 무기들을 박살내는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더 현대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작은 화면을 통해 전장을 관찰하고 손바닥 크기의 드론으로 적군을 식별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수백 대의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이 매일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면서 러시아 군대는 옛 땅을 쟁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드론 전투는 이제 시대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분쟁에서 무인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주로 경쟁이 없는 공역에서 한쪽에서 목표물을 찾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에서 드론은 전투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 있으며 양측의 광범위한 함대, 대공 방어 및 제밍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군은 종종 수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더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를 보고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드론보다 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익명을 숨긴 몇몇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드론을 사용한 러시아는 2014년부터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리미아와 벨고로드의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전투에서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드론이 사용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고정밀 미사일의 값싼 대체품인 가미카제 드론과 같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드론은 전장에서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드론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공세를 시작하기 며칠 전,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2개의 전파 방해 시스템 사이 틈새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를 가로질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장비를 주둔하고 있는 벨고로드 지역을 통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촬영한 항공 영상에 따르면 드론은 모스크바의 자체 무인 항공기지를 발견했으며 이는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검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 중 하나에서 코에 독특한 프로펠러가 달린 러시아 오어런12 집 옆 들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 공개된 애프터 사진에는 집 지붕에 구멍이 나고 구급차가 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은 정찰 드론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 적의 눈에서 함대를 타격했습니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보복할 수 있는 러시아군의 능력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을 배치해 러시아 지휘소, 포병포대, 전자전 시스템, 탄약고의 좌표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서방이 제공한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이 해당 목표물에 발사되면 드론이 다시 날아 미사일 발사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거나 목표물에 명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공격을 수행한 것은 드론 자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은 러시아군을 약화시켰고, 우크라이나군이 전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드론은 다시 떠서 작전 사령관이 군대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대령은 우리는 전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러시아 군의 후퇴입니다. 버지니아에 본부를 둔 CNA 연구 그룹의 군사 분석가인 세뮤얼 벤데트는 2가지 주요 발전이 미래 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거리 및 정교한 작전을 위한 전투 드론의 확산 및 가용성,
그리고 근접 지원 작전을 위한 저렴한 전술 드론의 절대적인 필요성.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미래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보다 드론은 전장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지난 봄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어로 눈을 의미하는 오키라는 정찰 드론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4인조 팀은 이제 동부 전선에 흩어져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 매일 드론을 날립니다. 9월에 그러한 그룹의 멤버들은 작은 휴대용 화면을 응시하고 낄낄거렸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던 하르키우 지역의 일부인 오스킬강 건너 옥수수밭에서 군복을 입은 여러 사람과 수레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로부터 옥수수를 훔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바우즈라는 콜사인으로 말한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인은 포격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드론은 그들이 기지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감시하였습니다. 비무장 차량을 운전하는 오치 팀은 최전선 근처의 한 지점을 선택하고 드론의 예비 배터리를 발전기에 연결한 다음 스타링크 인터넷에 연결하여 주변 여단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게가 약 3파운드인 매트릭스 300 쿼드콥터와 모니터를 포함한 부속 부품의 가격은 약 4만 달러로 가장 저렴한 전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종종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이제는 유비쿼터스인 상업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독특하게 만들고 전례 없는 가시성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부정확한 포격의 정확도를 날카롭게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터키제 베이럭타어 TV이나 러시아가 배치한 이란제 샤드 136과 같은 군용 전투 드론은 확장되었지만 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무인기는 손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매트릭스 300과 같은 소형 매빅 쿼드콥터는 중국 회사 DJI에서 생산하며 온라인 가격은 4,000달러 미만입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퇴역 장군 유리 발루옙스키는 올해 발간된 선진 군사 전략에 관한 책에서 이를 현대전의 진정한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빅스의 사용은 군대 전반에 널리 퍼져 있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그들이 발견한 드론이 아군인지 적인지 종종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랫동안 맴돌고 있다면 격추해야 할 정도로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드론 생산업체인 DJI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매빅스나 다른 드론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거리를 두기 위해 DJI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자와 자선기금이 소매업체로부터 도매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드론을 정찰용으로 사용하지만 소형 탄약 투하용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 지역을 통과하면서 부대가 콜라캔을 폭발물로 재활용하여 매빅스에서 지뢰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매빅스의 더 일반적인 용도는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하르키우에서 하르티아 지원병 대대는 러시아 기지에서 작은 원통형 탄약을 발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폭발물은 전차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는 없지만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고 언제든지 더 큰 공격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어셔의 드론 운영자인 올렉샌드어 도빈스카이아이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영구적인 악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빅은 거대한 때에 있는 하나의 드론일 뿐입니다. DJI와 마찬가지로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오텔 로바틱스에서 만든 에보2 드론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TV 스타인 서라이 프러돌러가 운영하는 자선 단체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독일 벡터 드론이나 포세이돈 드론과 같은 전 세계 드론을 구입합니다.
소비에트 시대에 함께 훈련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고위 지휘관들은 이전에는 드론을 경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크라우드 펀딩 기관인 유나이티드 24는 거의 1000대의 드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드론 아미 이니셔티브를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 장관인 미카일로 페도로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도러프에 따르면 목표는 광대한 최전선을 따라 10,000대의 드론을 비행하여 중단 없이 전투를 방송하는 것입니다. 8월 말, 바어즈의 오키 팀은 카어키브 지역으로 이동하여 러시아인을 관찰하고 목표물을 정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키 팀은 포병 부대와 지속적으로 접촉합니다. 그들은 러시아 장비 또는 기지의 좌표를 제공하고 동료들이 공격을 실행할 때 실시간으로 공격을 따릅니다. 하르키우 반격 전에는 목표물을 추적하고 비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동부 공습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 상세한 공중 정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곳이 그들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9월 6일, 하르키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탄약고와 기지와 같이 오키가 식별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필릭스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돌아다녀야 하는지 등 지지적인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우크라이나 군인은 전자전 기능도 갖춘 러시아 최초의 정찰 드론인 러시아 오어런 10과 끔찍한 조우를 경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3 기계화여단 부사령관 올렉산드르 소소프스키 중위는 지난 4월 말 하르키우 지역의 최전선 근처 마을로 병사 4명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집 사이에 차를 주차한 후 그는 위에서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볼 수 없었지만 적은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포격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군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엄폐하면서 분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어런 10은 러시아인들이 샷의 정확성을 수정하도록 도왔습니다. 가차없고 정확했습니다. 사소프스카이는 그들은 차를 파괴하려고 했고 분명히 우리를 파괴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리 폭발로 체포된 8명은 FSB 조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키예브는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사소프스카이는 두려워할 오어런이 적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과거에 러시아인들은 종종 두 대의 비행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정찰용이고 다른 하나는 포병 공격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둘은커녕 하나를 듣거나 보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드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든 유형의 드론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어런의 급격한 하락은 생산 전선에서 모스크바가 직면한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오어런 10은 하늘에서 러시아 군대의 일꾼이지만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품이 거부되었으며 생산 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9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축출된 후, 러시아 보스토크 대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호다코프스키는 모스크바의 드론 부족을 한탄했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사람이 적지만 그게 주된 어려움은 아닙니다. 호다코프스키는 텔레그램에 이렇게 적었다. 포병 정찰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대공방어사령관 유리 솔로베이 대령은 자신의 부대가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580기 이상의 오를란10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비는 그들은 대신 새로운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5월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찰을 해야 합니다.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시스템, 특히 드론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 전자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모스크바는 제재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고 이스쿡 대령은 지난 9월 정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드론에 대한 적절한 전술 및 기술 요구 사항을 개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생산을 증가시켜 우크라이나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위치는 공습을 두려워하여 구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국내 드론은 거의 30마일을 비행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애용하는 퍼니셔 드론과 같은 5파운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항공기부터 정찰용 글라이더까지 다양합니다. 목표는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2,000대의 소형 드론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디지털 정책부 장관 피도로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실패는 장비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드론 전쟁에는 최첨단 장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위한 현대적인 사고 방식도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엄격한 지휘 체계는 지상에 있는 군인들이 공습에 대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이자 BBC 러시아 서비스의 저널리스트인 파벨 악세노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찰 드론이 목표물을 발견해도 초록불이 들어올 때쯤이면 목표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보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버즈가 다가오자 키예프 시내의 우크라이나 경찰은 소음을 찾기 위해 총을 하늘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구름 사이로 흰색 삼각형을 발견했을 때 발포했습니다. 폭발성 탄두가 장착된 이란제 샤드 드론은 하늘을 나는 모페드와 같이 느리고 시끄럽게 움직이다가 목표물을 향해 돌진한다고 솔러비 미 방공국장이 말했습니다. 샤드는 국내 생산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솔루션입니다. 서방에서 배척당한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강력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최근 테헤란에 추가 주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와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수백 대의 샤드 136 무인 항공기를 구입했고, 이란 교관들이 이를 운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샤드스는 9월 20일 우크라이나에서 데뷔했으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드론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월 17일 키예프 경찰이 하늘로 무기를 발사했을 때 드론 한 대가 격추되었지만, 발전소 근처에서 다른 4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대는 아파트 건물에 부딪혀 두 동강 나고 추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샤드는 금속 부품이 거의 없고 낮게 날아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S-300이나 북과 같은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키예브가 모스크바의 고정밀 미사일에 대해 오히려 사용할 자원을 낭비합니다. 더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샤헤드를 격추하기 위해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엑서노브는 이 실망스러운 선택이 부분적으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무기고를 유지하면서 키예프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양측 중 처음으로 외국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인 터키산 베이럭타어 TB2는 침공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키예브는 2019년에 첫 번째 TB2를 구입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주도의 분리주의 세력과 충돌할 때 주로 정찰용으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 크레닌의 최전선 마을이 강력한 포격을 받자 TB2가 첫 공격을 가해 적의 곡사포를 파괴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나중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이 파괴적인 행동이자 도발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TB2는 푸틴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의 일부인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에 대한 선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각각 약 5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TB2는 우크라이나 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드론이며 키예프가 훨씬 더 크고 우수한 러시아 군대와 경쟁하는 데 드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TB2는 4개의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대 25,000피트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기 전에 TB2는 리비아와 시리아의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5월 모스크바군이 7월 철수한 흑해의 피도니시에서 러시아 기지와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TB2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이 공급하는 카미카지 스위치블레이드를 포함하여 여러 대의 외국산 전투기를 함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럭타어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열풍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위한 드론 비행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의 드론 비행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강사 중 한 명인 서라이아의 리스턴 코는 드론 기술을 사용하여 HBO의 인기 미니시리즈 천오벨 장면을 촬영한 사진작가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러시아 점령하에 한 달 이상을 보냈을 때 드론을 정원에 묻었습니다. 오늘날 리스턴 코는 군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조직인 에러라지 비드커가 제작한 R-18 옥토콥터를 조종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열화상 시스템이 장착된 이 드론은 폭발물을 실었을 때 약 6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리스턴 코는 제 학생 중 한 명은 비행을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50세 이상의 기장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나기 일주일 전에 형이 난생 처음 스마트폰을 갖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질문하기 위해 하루에 50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배우고 싶었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직후, 당시 키예프 방어를 이끌고 있던 장군은 그의 대리인 중 한 명에게로 향하여 인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베이럭타어를 위해 예술적인 일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탱크와 같은 전통적인 군사 장비를 물리치는 새로운 기술을 보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군인인 테러즈 보러벅에게 유출되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 라디오에서 히트를 친 재미있는 곡 베이럭타어를 빠르게 썼습니다.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가사 중 하나는 크레물린의 괴물은 선전을 하고 사람들은 말을 삼킨다. 이제 그들의 차르는 베이럭타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샤헤드 136 길이 11피트 5인치 최고 속도 115mph 대략적인 무게 440파운드 범위 1100에서 1500마일 이란제 샤드 136에는 폭발성 탄두와 광학 센서가 포함된 노즐가 있습니다. 올렌식 길이
6피트 6인치. 최고 속도 93mph. 대략적인 무게 20파운드. 범위 약 68마일. 이 드론은 러시아군을 위한 러시아 특수기술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스톰노치 300. 길이 20인치. 최대 속도 100mph. 대략적인 무게 5.5kg. 범위 5.5km. 약 6마일. 미국은 소수의 군인이나 장갑차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수백 개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더 쉽지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샤드 136은 훨씬 크고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한 번의 타격으로 건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V. 길이 21피트 4인치. 최고 속도 138mph. 대략적인 무게 1213파운드. 범위 약 186마일. 터키 방산업체인 바이카르가 개발 제조한 바이락타 TVE는 소형 비행기 크기의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기는 정찰을 수행하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트릭스 300 AOTK. 길이 32인치. 최대 속도 51mph. 대략적인 무게 8kg. 자율성 약 9마일. 매트릭스 300과 같은 저렴한 상업용 드론은 전장에서 가시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또는 기부금으로 제공됩니다. 양국이 사용하는 드론 매빅 3. 길이 14인치. 최고 속도 43mph. 대략적인 무게 2kg.